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또 모셨습니다. 신한자산운용 박수민 팀장님 모셨어요. 저희 그 팀장님 사실 저는 네. 그 편집도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두 번째 뵙는 건데 나 사실 맨날 뵙는 거 같아요. 네, 좋네요. 네, 그 이야기를 너무 뭐랄까 제가 처음에 그 팀장님 저번에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그 밝고 긍정적인 그 느낌? 네. 그래서 듣는 내내 좀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요? 텐션업 하겠습니다. 네, 그 되게 좋아서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팀장님 제일 궁금해요. 네. 주식시장에 대한 최근 이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은행 쇼크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하고 처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날라가고 또 어디 은행 날라가고 뭐 스위스 은행 지나서 도이스에 지나서 최근에는 뭐 한국의 뭐 보험사 어디 얘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주식시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은행 파산 쇼크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이런 최근 그 은행주들의 하락 물론 고금리 때문에 생겼겠죠. 구체적으로 이런 뱅크런 이슈들 그 은행 파산 이슈들 왜 생겼는지 한번 그 정보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네네. 네,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작은 은행이기도 하고 어쨌든 IT 기업들이 많은 지역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던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나 트위터 등 수많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했는데 왜 망했냐? 2년 전에 이제 IT 업계가 호황일 때는 벤처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넘쳐났기 때문에 SBB 은행을 통해서 예금을 많이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은행은 수익 구조가 이렇잖아요. 예금을 받아서 그들한테 이자를 주지만 대출을 일으켜서 그 대출을 함으로 해서 받은 이자와 예금 이자 요 간극을 먹는 것이 사실 은행의 주요한 수익 구조인데 대출이 잘 안 나간 거죠. 왜냐면 이제 뭐 기업들이 투자를 좀 꺼려하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돈을 안 빌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예금은 이자로 줘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가서 얘네들을 줄 이자의 재원이 없다 보니 보유한 예금들을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미국 국채나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채권은 그렇잖아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채권이라는 것이 만기까지 들고 간다라면은 원금을 보전받고 약정된 이자를 받는 구조이긴 하지만 중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또 그것도 내가 샀을 때보다 금리가 상승해 있는 상황이라면은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그런 IT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 돈 맡겨놓은 예금 찾아갈래 이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이제 뭐 채권들을 매각을 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나다 보니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근데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떤 좀 불확실성 시대에서 그런 벤처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 더 예금 빼갈래 이러다 보니까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그 투자자들 예금주들이 빠르게 예금을 인출해 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에도 이제 예금보험공사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에는 전액 예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고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저금리였을 때 했었던 그런 그 행동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노출이 되면서 터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2008년 우리 리만 브라더스 그런 금융위기와 달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은행들이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지금은 다시 안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국 증시도 조금 눌려 있었던 좀 대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황의 바닥이 확인이 되면서 좀 잦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보긴 해야겠죠.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뇌관을 터뜨려서 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수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만큼은 아니고 일단 모든 것이 조금 잠잠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지금 이제 은행 쇼크 이야기 나오면 2008년 금융위기하고 네. 사람들이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 이때도 처음 시작이 이제 그 은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때는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차이가 있었나요? 그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저금리가 유지가 되다가 2006년부터 기준금리를 2년 동안 17번 인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5.25%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저금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출을 일으켰던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서브프라임이라 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줬던 거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17번 2년 만에 거의 제로에서 5.25%까지 상승을 했으니 저신용자들, 그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대출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고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큰 기업이 파산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는데 금리를 올리기 전에 부동산이 엄청 호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위험에 대한 인지 없이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대출자들에게도 주택담보로 대출을 많이 일으켰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또 그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이를 했는데 그때와 모습이 많이 다르죠. 지금은 뭐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하나의 은행이 연체가 올라가면서 파산한 것이 아니라 예금은 많은데 대출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 요 예금 이자를 은행 측면에서 수익을 막기 위해서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부분이고 은행의 자본이나 예금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의 어떤 놀란 마음 때문에 예금 인출이 나타나면서 뱅크런의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조금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과거에도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고금리를 같이 또 때려 맞은 거네요. 그죠? 요번도 사실 뭐 예년과 비교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금리에 민감한 채권 자산의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그 폭도 크면서 이런 또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연결된 질문으로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 고금리로 이제 갑자기 그 자이언트 스텝만 4번인가 밟았었 잖아요. 네네네. 이 은행 파산 쇼크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한다. 이번에 0.25 발표되기 전에 뭐 동결 얘기도 나왔고, 맞아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뭐 백스텝 얘기도 했었더라고요. 마이너스 0.25로 또 예측을 했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는 안 됐지만, 이렇게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다시 폭등할 거란 이야기도 있고, 지금 최근에 그 금리 인상 발표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전망은요? 사실 이제 은행 파산 쇼크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많이 높아졌었는데 결국엔 3월에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했죠. 근데 이제 대형 성장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은행 파산 쇼크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막바지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또 인하의 어떤 전환은 언제인가 올해는 거의 그 가능성이 작았는데 또 올해 말에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이 변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금리에 민감한 그런 성장주들이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마음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고용자 수를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희망퇴직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이제 관리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뭐 은행 파산 쇼크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라는 그런 기대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기존에 했었던 어떤 흐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고 그 끝바지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들이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3월 이후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4월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또 종목 간의 차별화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4월에 이제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실적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하셔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가장 본질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는 막 뭔가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것 같고 막 희망과 꿈에 막 투자를 했다라면은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들겨가는 그런 투자가 더 작용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시기보다 실적을 확인하시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방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 불안한 시장일수록 그 안전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확인해가는 투자.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기본 원칙이 되어야만 우리가 자산을 잃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요한 그 지적 감사합니다. 네.